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현재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이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함께 올랐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수급 다시 한번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현재 21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9% 상승한 2694선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살펴보시면은 오늘 메이저 수급 동반 매수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장 초반 대비해서 매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현재 6,9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현재 6,500계약 넘게 매수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모습인데요. 현재는 2,500억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오늘은 갭을 띄우면서 출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온 모습이고요. 현재 2.2% 상승한 7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밑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현재 6%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20만 원 선 뚫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도 현재 6% 넘는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1.15% 상승하며 785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반반인 점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547억 원 사들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엔캠이 강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강합니다. 알테오젠, HLB, 또 삼천당제약과 리가켄 바이오까지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다소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WHO에서 엠폭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 강세입니다. 캐스피온 상한가 향하고 있고요. 또 미코바이오메드도 2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우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그럼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설비, 이 전선 섹터는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로도 꼽히고 있죠. 바로 AI발 모멘텀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반도체 칩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이 AI 모멘텀을 톡톡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전선 시장은 전력 수요 증가와 또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힘을 입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LS 일렉트릭이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지난 수요일에는 KB메탈 그리고 가온전선과 같은 종목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원전선도 7%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대원전선 지난 14일에 반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어떠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종목 관련한 이슈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기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됐으니 재무제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대원전선의 재무제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상반기 대원전선의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산 총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3년 말에 약 1,285억 3천만 원이었는데 2024년 상반기에는 약 266억 2천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고요. 반면에 단기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인 단기금융상품은 약 722억 원에서 약 773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판매 금액인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은 전년 대비해서 약 2,187억 원 증가한 약 1조 4,775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재고자산도 살펴볼 텐데요. 재고자산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재고품의 가치를 뜻하죠. 이 재고자산도 전년에는 약 4,533억 2천만 원에서 약 5,580억 7천만 원으로 1,048억 원 증가를 해서 자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변화도 있었는데요. 먼저 유동부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로 주로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동부채는 전년 대비 약 1,213억 원 증가한 약 1조 3,463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고요.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인 비유동부채도 약간 증가해서 총 부채는 전년 말 대비 약 1,245억 원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대원전선은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반면에 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 총계가 늘어났고요. 대체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자본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재무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산 총계와 더불어서 이런 재고 자산, 유동 부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재무 상태가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전력센터가 요즘 상반기에 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또 많은 관심을 또 가졌었잖아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궁금합니다. 네, 예상대로 증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약 4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2%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517억 9,500만 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하면서 5억 6,4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8% 늘어난 2,823억 600만 원,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13% 증가한 70억 3천만 원, 순이익은 54.37% 하락한 16억 8,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영업이익은 좀 증가했지만 단기 순이익은 그래도 적자 전환했다는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품목별로 수주 현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대원전선은 이 전력 및 통신 케이블을 주력으로 이 각종 전선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제조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요. 주요 품목으로는 나선과 전력 전선, 절연 전선과 시내외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통신 전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선 전력은 초고압 케이블 외 송전망과 관련된 케이블이고요. 절연 전선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주택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전력 케이블을 대표 제품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반기보고서에 나타난 2024년 상반기 이 대원전선의 수주 현황을 살펴보자면요. 매출의 53%를 차지하는 절연전선과 매출의 40%에 달하는 전력전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절연전선 수주 금액은 1,711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고요. 전력전선 같은 경우에는 1,342억 6,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납품되지 않은 수주 잔여량과 또 그에 따른 금액인 수주 잔고 또한 절연전선과 전력전선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절연전선은 244억 4,700만 원, 전력전선은 19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연전선과 또 전력전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수주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원전선은 좀 계속해서 미국 LA 전력청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 기대감이 좀 재부각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14일에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나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현재 매출의 90%가 국내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고객사도 한국전력, KT, 현대, 기아차 등 국내 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모빌리티 내부 전선을 공급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에는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선업계에 따르면은 대원전선의 전체 매출액 중 약 15%가 한국전력 KT향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대원전선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건설할 때 동반하는 형태로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미국과 홍콩, 동남아시아 시장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홍콩이 전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5%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대원전선의 전략은 이 수출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원전선은 이렇게 수출을 위해서 미국 여러 전력청에 샘플을 제공한 상태고요. 테스트가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 LA 전력청이 가장 높은 걸로 분석이 되면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신영증권에 따르면은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호환기 사이클에 맞춰서 미국으로의 전선 수주가 실적 개선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노후화 변압기 또는 신규 변압기가 설치될 경우에 이 변압을 낮춘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케이블이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변압기 사이클과 더불어서 전선 섹터도 호황기에 들어선 걸로 분석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대원전선은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이 전선 시장은 한국전력, KT의 안정적인 수요로 성장세를 유지를 해왔지만 최근에 중소전선업체 증가와 또 국내 생산량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내수 수요 증가세 둔화로 이 수출 부문 구성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대원전선이 이렇게 수출을 위해서 미국의 여러 전력청에 또 샘플을 공급했고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또 앞으로의 또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좀 호재가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이 구리 가격에 대해 좀 호재가 있을 만한 그러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이 전선주들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가 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개선과 또 중국 구리 감소,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지난주에는 런던 금속거래소 구리 가격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 선물거래소 거래 재고가, 구리 재고가 지난 2달 동안 15% 감소를 해서 28만 6,305톤을 기록하면서 구리 가격 상승을 뒷받침했고요. 또한 중국 내 구리 공급 지표로 여겨지는 양산항 프리미엄도 톤당 55달러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 구리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리값의 변화는 전선업체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전선업체들은 수주 계약 시에 구리값 변동에 따라 판매 가격을 연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조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구리값이 상승하면 수익성이 확대되는데요. 이 구리 가격의 반등세로 인해서 또 전선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대원전선의 반기 보고서와 또 관련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기업 공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저는 대한민국 건설업계 빅5라고 꼽힐 수 있는 그중에 하나 기업 준비했습니다. 바로 DL-ENC 소식 준비했는데요. DL-ENC는 건축, 토목 플랜트 등 건설 분야와 또 석유화학 분야 등 정말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또 국회의사당, 그리고 이순신대교 등 대한민국 대표 건축물들을 건설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주택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아파트 브랜드죠. 이편한 세상, 그리고 고급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DL-ENC에 대한 공시와 또 기업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 공시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공사 수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노선 민간 투자 시설 사업 건설 공사입니다. 8,737억 2,992만 원의 계약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을 매출액 대비 10%로 정정해서 올라온 공시인데요. 본 산업은 경기도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잇는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는 SG 레일 주식회사로 계약 종료일은 24년 12월 29일로 명시됐습니다.
네, 현재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동탄과 또 수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이후 구간에 대한 수주 계약 공시가 전해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공공사에서도 좀 큰 활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 또 알려주시죠. 네, DLENC가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 이 제3-109 노반신설 기타 공사로 2,446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국투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대전 대동 2 주거환경 개선산업 1, 2블록의 이 공동주택 건설 공사와 또 조성공사 입찰에 이 금호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해서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주택사업과 또 사회 간접 자본 건설, 또 토목산업에도 공공공사를 따냈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이 기술형 입찰 최대어로 불리는 남해 서면에서 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에서 6,974억 원의 규모를 따내면서 이 공공공사의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또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요, 8,730억 원의 공공공사 수주 실력을 또 달성을 하면서 상위권에 이름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올해는요, 상반기에만 지난해 2배 이상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상반기에만 지난해 2배 가까운 실적을 냈다고 하니까 이번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실적은 사실은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은요, 2조 7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6% 증가했지만요, 영업이익은 326억 원을 기록하면서 54.7% 감소했습니다. 이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를 보니까요, 해마다 뛰고 있는 원가율 때문인데요. 주택을 비롯해서 토목과 플랜트까지 포함되는 이 원간 원가율을 보니까요, 지난해 2021년 80.5%에서 2022년 85.7%, 또 2023년에는 89.3%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이 주택 사업의 원가율이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주택 사업에 대해서 보수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원가율이 좀 개선이 되면 수주 활동도 재개가 될 것으로 그래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가율 개선 요인을 보니까요, 하반기에 좀 기대되는 금리 인하도 있겠고요. 원자재가와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안정, 그리고 인상된 공사비의 시장가 반영 등이 있겠습니다. 네, 실적은 좀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양호한 좀 재무 건전성을 보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건설업계에서는 이 신용 등급이 또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DLENC는요, 한국신용평가, 그리고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회사채 신용 등급이 안정적이다라는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 6월 등급 부여 이래 6년 연속으로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AA-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 3대 신용평가사는요,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DLENC의 최고 우수한 또 시장 지위와 이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 경쟁력, 그리고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풍부한 수주 잔고가 뒷받침되어서 정말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외 환경 변화에 또 대응 가능한 재무 안정성 또한 갖추면서 이번 평가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은요, 또 DLENC의 연결 기준을 보니까요, 순현금 보유액이 1조 2,506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 말 대비해서 1,896억 원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은요, 2조 4,320억 원이고, 또 차입금 의존도를 보니까요, 13.5%, 또 부채 비율은요, 102.3%로 나타났습니다. 좀 이로써 업계 최고다라고도 최저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수익성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내실 경영과 또 리스크 관리, 그리고 계속해서 좀 전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환경의 난관을 좀 극복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는데요.
DLENC가 올해 건설회사 시공 능력 평가에서도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5대 건설업체에 입성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4년도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에 따르면요. DLENC가 시공 능력 평가에 9조 4,921억 원을 기록하면서 5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시공 능력 평가는요, 이 발주사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인데요. 건설공사 실적과 또 경영 상태, 또 기술 능력, 신인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매월 7월 말에 결과를 공시하면서 올해 평가는 전국 85,642개 건설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85.2%에 해당하는 73,400개의 또 73,004개의 또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공 능력 평가에서 상위권까지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좀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설 현장에서 또 꼭 필요한 게 이 콘크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동안 또 콘크리트 압축강 문제로 인해서 부실 공사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좀 이러한 문제를 막는 데 있어서도 또 DLENC가 앞장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DLENC가 국내 최초로 현장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 단위 수량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상용화해서 전 현장에서 좀 적용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요, 이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품질 문제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단위 수량은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에 포함된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단위 수량 검사를 통해서 콘크리트 제조 시에 이 물의 양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렇게 확인이 하게 되는데요. 배합 설계에 적용된 배합수보다 더 많은 물이 포함될 경우에는요, 콘크리트 강도와 내구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이 품질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좀 거쳐야 하는 검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요, 이 현장에 반입되는 콘크리트 120세제곱미터다 그 단위 수량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좀 검사가 실시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이니만큼 일부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단위 수량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DLENC가 현장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이 단위 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콘크리트 시료를 일일이 채취하지 않고도 이 콘크리트가 그 펌프카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파법으로 인해서 활용된 장비를 투입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단위 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 측정된 값은요, 이 품질 관리 서버를 통해서 현장에서 모바일로 즉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단위 수량이 기준치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또 인력 투입과 또 소요되는 시간까지 줄면서 효과적인 정말 품질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콘크리트 품질 문제를 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콘크리트 검사를 통해서 품질 확보에 나서고 있는 또 이 DLENC의 측정기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에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지난 14일에는요, 또 이 DLENC가 주주총회 그리고 이사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올해 이 DLENC가 창립 8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신임 대표이사가 또 선임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DLENC가 이 박상신 주택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박상신 시민대표는 이 대림산업 대표 시절인 2019년에 이 사업 구조와 조직 문화 혁신을 좀 주도했고요. 그리고 역대 최대인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인물이라고 합니다. 앞서 3호에서는 경영혁신본부를 맡아서 워크아웃 조기 졸업과 또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등 이 위기관리 능력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DLENC 측은 이 박 대표가 검증된 리더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성공 경험을 신산업으로 확대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DL건설도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바로 강윤호 전무가 선임됐는데요. 강윤호 대표는 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전개하는 한편 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리벤싱한 그런 작업에 집중을 하고 이런 내실 다지기를 통해서 체질 개선에 휩쓸 예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주주총회와 관련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사실 이 건설 업계가 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좀 업황부진을 계속해서 좀 겪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좀 해결되지 못한 게 아무래도 이 부동산 PF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건설주들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반기 좀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아질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앞서 또 언급해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상반기 신규 수주가 또 전년 대비해서 급감했습니다. 증권가의 분석 살펴보면요. 먼저 교보증권은 또 아쉬운 2분기 실적을 좀 꼬집었습니다. 그래도 DLENC가 이 재무 구조를 좀 바탕으로 안정적인 본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부 대책의 수혜 가능성도 보고 있다면서 이 투자 의견은 그래도 유지로 잡았고요. 목표가는 다만 그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3,000원에서 3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어서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연구원은요, DLENC가 이 상분기까지 주택 원가율을 9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좀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91에서 92%, 또 내년 하반기에는 80% 중후반대로 좀 예상한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요. 이렇게 수주 잔액이 좀 크게 줄지 않았고요. 또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체력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버팀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하고 있는데요. DLENC 관계자는요. 사업 수주는 어느 본부가 됐든 이 수익성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 본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원가율이 개선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DLENC에 대한 공시와 기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개의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화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반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 총계가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대체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32%, 매출액은 10.4%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수주 금액과 수주 잔고 모두 절연전선과 전력전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고요. 증권가에서는 현재 미국 LA 전력청 수주 기대감과 구리값 반등으로 인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DLENC 공시 요약입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공사 수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 사업 건설공사입니다. 이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 10%로 정정에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그런 공사 소식입니다. 계약 대상은 SG레일 주식회사로 계약 종료일은 24년 12월 29일로 명시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현장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 단위 수량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해져서 품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관련한 종목들이 좀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엠폭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른 이 CDMO 기업의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과 또 기술 이전, 임상 등등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ST팜이 지난 수요일에 유럽 소재 글로벌사와의 수주 계약 공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먼저 공시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이 유럽 소재 글로벌사와 863억 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2월 9일까지인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작년 올리고 매출 1,700억 원 대비 약 51%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ST팜은 올리고 누적 수주 금액 5억 달러, 한화로는 약 6,800억 원을 돌파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원료는 만성질환, 고지혈증 신약으로 상업화된 제품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고지혈증의 경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꼽히는 만큼 수주 계약도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또 들어보니까 올리고와 관련해서 계속 수익성도 증가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원료 의약품과 관련해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파악이 되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ST팜은요, 이 뉴클레오사이드 기반의 저분자 의약품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CDMO 기업인데요. 올리고 원료 의약품, 이 API 출발 물질인 아미다이트부터 최종 API까지 신약에 필요한 원료를 원스톱으로 이 GMP 기준에 맞춰서 생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이 올리고 API CDMO 기업인데요. 이 아시아 최초로 이 생산 설비에 대해서 미국 FDA의 강화된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생산부터 설비까지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올리고와 관련해서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바쁠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또 생산 설비 투자 관련해서도 또 호재가 있을까요? 네, ST팜에서는요, 이 제2올리고동을 신축을 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약 1,500억 원이 투입이 되고요. 지난해 기공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ST팜의 올리고 생산 능력은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 1위의 생산 능력을 갖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ST팜 관계자는요, 희귀질환 위주로 개발되던 올리고 핵산 치료제가 만성 질환 치료제로 이렇게 개발 영역이 넓어지면서 올리고 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그간 올리고 이 CDMO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선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차별화된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고 생산 능력 글로벌 1위까지 넘보겠다라고도 포부까지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달에는 미국에서도 수주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ST팜은 지난달 18일이죠. 이 미국 소재 바이오텍과 올리고핵산 원료 의약품 상업화 물량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385억 원으로 ST팜의 최근 연매출 2,850억 원의 13.5%에 해당됩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고요.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서 자세한 계약 상대방이나 품목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계약된 품목은 단일 품목이 아닌 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약은 약 1년 6개월 만에 체결된 상업화 공급 물량 계약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특히 상업화용 계약이기 때문에 품목 판매가 지속이 되면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리고 핵산 이 기초 단계 설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산업체를 중도에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계약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좀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좀 어떤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 계속해서 좀 한동안 좀 상승세를 올라갔다가 또 요즘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ST팜은 지난해 8월에 설비 확충을 목적으로 인해서 이 1,0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오버행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이 기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시장에 풀릴 수 있을 거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부분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매출이 좀 예상보다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줄어든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도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요. 미래에셋증권과 또 다울투자증권의 이 리포트에 따르면요.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446억 원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고요. 또 영업손실은 31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연된 매출이 집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2,93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상승한 38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ST팜 그래도 오늘은 좀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94,900원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하반기 전망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네, 하반기에는 이 실적 개선 예상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 상업화되는 제품과 임상 결과에 따라 매출 성장 그리고 또 안정성이 함께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미래에셋증권의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올리고 CDMO 제품 중에서 가족성 킬로미크론 혈증 치료제, 그리고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 등의 FDA 허가도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상업화되는 제품이 많아질수록 매출의 안정성이 더해질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mRNA 백신 이 임상 결과 발표가 3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하반기에는 이 에이즈 치료제죠. 이 STP-0404 임상 2A상 중간 결과 그리고 10월에는 항암제 임상 1상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주목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저분자 원료 공급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와 관련한 매출은 하반기, 특히나 4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어서 연간 추정치는 변동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이텔로 이 상업화 매출 발생이 되고요. 또 렉비오의 수주 계약 확대, 그리고 희귀 심혈관 질환과 유전성 혈관 부종 치료제 등 다수의 파이프라인 상업화로 인해서 2025년부터는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적정 주가 12만 원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3.4% 증가한 2,93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4.5% 오른 384억 원, 영업이익률은 13.1%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ST팜은 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논의를 시작으로 중국의 이 바이오 공급망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점유율 세계 4위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물량도 일부 확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ST팜의 올리고 원료 의약품 수주 공시와 또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공시 이어가 보도록 해야겠죠? 네, 저는 의료 솔루션 전문 기업 준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AI 의료 시장이 좀 급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미래 먹거리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AI 토종 3총사라고 불리는 기업 있죠. 뷰노, 또 루닛, JLK가 있습니다. 이 국내 의료 AI 기업들의 또 미국 시장의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글로벌 대기업들까지 이 경쟁에 더 참여를 하면서 그 경쟁들이 더 치열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솔루션 기업 JLK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JLK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좀 의료 AI 기업 중에서는 가장 먼저 또 상장된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네. 특히 이 뇌졸중 분야에 좀 특화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시가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JLK는요, 뇌졸중 환자 입원부터 퇴원 또 재활까지 전 주기 제품군을 갖춘 세계 유일의 의료 AI 기업입니다. 이 JLK 공시 소식과 관련 기업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LK가 유상 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기준가는 13,050원이고요. 1차 발행가액은 1주당 9,560원입니다. 1차 발행가액 산정은 신주 배정 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와 또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했습니다. 이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해서 할인율 25%를 적용해서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정했습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모집가의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으로는 1차 발행가액은 신주 배정 기준일 전 제3거래일 8월 12일에 결정돼서 8월 13일에 공시됐습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 9월 30일에 결정됐고요. 10월 1일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네, JLK의 유상증자 이 1차 발행가액은 1주당 9,560원이라는 공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이 또 발행이 된다고 하면은 주가에 굉장히 또 큰 변동성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도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의료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미래 가치가 있는 만큼 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JLK 지난주에 발표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사가 개발한 이 기술이 또 특허 취득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JLK가 개발한 인공지능 학습 원천 기술이 국내 기술 특허 원천에 또 취득을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정규화된 합성곡 신경망 시스템 및 이 합성곡 신경망 정규화 방법인데요. 이 방법론은 인공신경망을 나타내는 행렬에 이 정규화 방법론을 적용해서요. 이 학습 성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학적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론을 통해서요. 의료 영상과 같이 픽셀 정보가 이 다양한 빅데이터 영상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는요, 인공지능 기반 뇌 영역 분류 시스템 특허 등록도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뇌 영역 분류 시스템은요, 이 MRI와 또 CT 영상 정보, 또 인공신경망을 활용해서 뇌 영역별로 분류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요, 환자의 뇌 영상을 영역별로 또 분류할 수 있고요. 내외 노화 정도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진은 이 뇌 질환 환자에 대해서 병변 영역을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기능 저하 등 이 뇌졸중 예후도 손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JLK는 이번 특허 결정으로 인해서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서 입지를 좀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생존의 골든타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게 또 굉장히 짧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파악할수록 더 좋은데 또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또 굉장히 어려운 의학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정규화된 합성곡 신경망 시스템 네.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또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기술이라는 거겠죠. 네, 이렇게 의료 AI 역량 갖추고 있는 이 JLK 그렇다면은 또
이 미국 진출에도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올해 이 미국 내 거점 병원을 10곳으로 또 확대하고요. 또 내년부터는 거점 병원과 연계된 네트워크 병원에서 좀 본격적으로 과금할 예정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먼저 이 JLK의 뇌 MR 그 영상 분석 솔루션이 미국의 FDA 인허가 신청이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MR 관료 영상 분석 솔루션 JLK PWI인데요. 이 솔루션은요, 뇌 관료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 뇌경색 중심의 영역과 뇌관류 저하 영역에 대한 이 정량적 지표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진은요, 이를 활용해서 이 혈관 재개통을 살릴 수 있는 뇌 영역을 좀 정량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급한 뇌졸중 환자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해서 좀 더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이 JLK는 올해만 3번째 뇌졸중 솔루션 인허가 신청을 마쳤는데요. 미국의 이 MRI 시장이 좀 한국보다 7배나 큽니다. 그만큼 이 뇌졸중 AI 진단의 초격차 기술을 앞세워서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할 예정이다. 또 앞세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요, 이 전립선암 AI 진단 제품인 메디허브 프로스테이트 이 첫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정말 미국 진출에 신호탄을 썼다라고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AI 또 뇌졸중 AI 진단 솔루션 11개를 좀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이 중 올해 5개가 또 FDA에 또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미국의 AI 기반 뇌질환 진단 시장이 좀 급성장 중입니다. 예전에는 이 AI 진단 기술이 단순히 뇌졸중 진단 보조로만 쓰여왔다면 최근에는 이 AI 진단 기술을 활용해서 이 사용성이 굉장히 극도로 발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의료진들에게는 이제는 좀 없어서는 안 된 정말 필수템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뇌질환 의심 환자가 CT를 찍으면 이 AI 솔루션이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해서요, 관련 의료진들에게 알람이 가고 바로 톡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방에서 의료진들은 또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수술이나 시술 여부, 또 추가 검사 여부 등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사가 수술실에 도착하게 될 쯤에 모든 수술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뇌졸중 진단 의사들이 24시간 병원에 대기할 필요도 없게 되고요. 또 의사들은 물론이고 정말 긴급한 환자에게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는 정말 이 AI 솔루션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네, 이 AI 솔루션으로 해서 영상을 분석해서 또 이 치료를 더욱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강점으로 꼽힐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뇌졸중 진단 또 이 치료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캘거리 의과대학과도 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캘거리 의과대학 그 교수진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대학에서는 뇌졸중 진단 치료 분야에서 이 110여 명의 교수진과 또 뇌질환 분야를 진로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된 교수가요, 푸틸스 메디컬 센터에서 의료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포부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 시장의 42%를 차지하는 북미 의료 시장 진출에 좀 굳건하게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미국 AI 솔루션 기업 중에서 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이 2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 미국 래피드 AI 기업과 또 이스라엘의 비즈 AI 기업입니다. 이 JLK의 강점 3가지로 또 2기업을 다 잡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 3가지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3가지는요, 바로 성능과 진단 범위, 그리고 사용성이라는 3가지 강점을 발판 삼아서 2기업을 앞지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성능 면에서는요, JLK가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앞선 기술력을 증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서도 가시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의료진들 사이에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저희는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2개의 기업 공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공시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이 유럽 소재 글로벌사와 863억 원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2월 9일까지인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작년 올리고 매출 1,700억 원 대비 약 51%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번 계약을 통해 ST팜은 올리고 누적 수주 금액 5억 달러, 하나로는 약 6,800억 원을 돌파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JLK 공시 요약입니다. JLK가 유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기준가는 13,050원이고 1차 발행가액은 1주당 9,560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